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저 자유공원에서는 만날 때마다 날씨가 좋아가지고 아주 근사한 가을이었는데 오늘은 비가 왔습니다. 그런데 전번에 여기 왔을 때도 비가 왔어요. 제가 비를 몰고 다니는 사람은 아닌데 이렇게 됐습니다. 워낙 유청영 선생님의 소개로 이 황해도민회와 자주 뵙게 되어서 오늘 제가 좀 일찍 왔습니다. 택시를 탔더니 서울에서 여기까지 한 1시간 반 걸려가지고 9시에 도착했더니 미리 오신 분들이 저를 또 알아봐 주시고 커피도 타주시고 해가지고 한 가족처럼 그렇게 따뜻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요사이 아마 여러분들 마음이 별로 편치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대한민국은 잘 돌아가는 나라입니다. 특히 인천은 우리나라 전체에서 제일 성장하는 나라 아닙니까? 유정복 시장 만나면은 항상 자랑하는 게 인구가 늘어나는 도시더라고요. 인구가 늘어나는. 그리고 커지는 도시. 서울 빼고 커지는 도시는 참 드문데 서울 경기도 빼고는 서울은 요새 인구가 줄고 경기도가 커지는데 인천도 같이 커진다고 하니까 저는 부산 출신입니다만은 부산은 좀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일처럼 아주 즐거웠습니다. 저는 인천 분들을 많이 압니다. 특히 유청영 회장님과는 메가더 동상 지키기 운동할 때부터 인연을 맺어가지고 이런 자리에 제가 서게 되고 또 제가 같은 신문사에서 근무했던 신용석 선생 아시죠? 신용석 선생 부친이 신태범 외과 의사시고 그분의 부친 그러니까 신용석 선생의 할아버지는 신순성 우리나라 최초의 선장이십니다. 또는 대한항공을 만드신 조중훈 선생 그리고 인천대학 종장을 했던 김학준 선생 동아일보의 회장도 하시고 유명한 교수신데 이분들을 통해서 아는 인천은 정말 근사한 도시고 지금 아마 앞으로 한국에서 제일 발전할 도시가 인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천에 사시는 분들은 얼굴을 찡그리고 뭐 비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인천을 발전시키신 여러분들 특히 류청영 회장님을 위해서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류청영 회장님은 여기 올 때마다 뭘 일을 벌리시는데 지금은 트루만 대통령 동상 건립운동을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트루만 대통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면서 저희 강연을 시작할까 합니다. 1950년 6월 25일 김일성이가 남침했을 때 한국에는 주한미군은 물러났고 한 300명 되는 고문단만 있었습니다. 그때는 한미동맹도 없었어요. 한미동맹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군을 파병해야 될 의무를 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지금 이런 근사한 자리에서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즐길 수 있느냐 하면은 트루만 대통령의 한마디 때문입니다. 트루만 대통령이 딘 에치슨 국무장관으로부터 북한군이 38선 전역에 걸쳐서 남침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그때 트루만 대통령은 자기 고향인 미조리주 인디펜던스에서 잠자리에 들기 직전이었어요. 그 전화를 받자마자 이분이 워낙 성격이 급한 사람입니다.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We have got to stop the sons of bitches no matter what. 무슨 수를 쓰든지 그 개자식들을 막아야 합니다라고 했습니다. Son of bitch라고 했어요. 무슨 수를 쓰든지 그 개자식들을 막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그 순간에 미군 파병을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기적 중에 기적이죠.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연인은 한 180만 명의 미군이 한국전에 참전을 했고 그 중에 5만 4천 명이 전사를 했습니다. 5만 4천 명. 그리고 약 10만 명이 다쳤어요. 그래서 워싱턴에 가면은 6.25 기념물이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 써놨느냐. 이렇게 써놨어요. 미국은
알지도 못하는 나라의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들을 지키라는 조국의 명령을 따른 우리의 아들과 딸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한국이 어디에 있는지 지도 펴놓고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건국된 지 2년밖에 안 되는데. 그럼 어떻게 트루만 대통령이 파병을 결심을 했느냐 하는 것은 그 뒤에 학자들이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분이 가진 정의감, 공산주의에 대한 정오심, 세계 정세에 대한 파악 뭐 이런 것인데 어쨌든 그분의 불칼 같은 성격을 김일성도 몰랐고 스탈린도 몰랐고 모택동도 몰라서 트루만 대통령의 성과를 건드렸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쉽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기 해리 에스 트루만 대통령 동상 건립을 추진하자는 이 운동을 벌리는 도시는 지금 전국에서 여기 인천밖에 없습니다. 인천이고 황해 도민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지금 고마운 일을 하고 계시는지 좀 자랑스럽게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음수사원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음수사원. 우물물을 마실 때는 이 우물을 누가 팠는지를 생각하자. 음수사원. 우리가 이런 나라에서 행복하게 살고 또 세계에서 지금 평균 수명이 제일 깁니다. 한국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거의 일본하고 같아졌어요. 83세 머지않아 여자는 특히 여자는 평균 수명이 90세가 됩니다. 한국 여자는 세계에서 제일 오래 삽니다. 그게 바로 6.25 때 참전을 결단했고 그 참전으로 미군이 젊은이들이 5만 4천 명이 여기서 죽었다는 거예요. 5만 4천 명. 한번 손으로 한번 꼽아보십시오. 5만 4천 명이 얼마나 귀한 목숨이었는지. 제가 미국 보스턴에 있는 하버드에서 1년 동안 연수를 한 적이 있는데 거기 교회 가면은 6.25 때 죽은 사람들 명단을 쭉 써놨더라고요. 19명이었어요.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다녔던 프린스턴 대학에 갔을 때도 제가 그 추모비에 새겨진 명단을 보니까 거의 26명이었습니다. 프린스턴 하버드는 세계에서 가장 좋은 대학인데 그 대학 출신이 여기서 죽은 사람이 40명이 넘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귀한 자식들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가 고마움으로 표시하는 게 동상 만드는 것인데 저와 뭐 몇 분들이 합심을 해가지고 저기 경상북도 칠곡군 다부동 전적지에 2년 전에 트루만 동상하고 이승만 대통령 동상을 같이 세웠습니다. 6.25 때 두 나라를 지휘한 최고사령관의 동상을 우리가 돈을 모아가지고 한 10억 들여서 거기 세웠는데 요새 손님들이 많이 옵니다. 동상도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좋은 글도 새기고 해서 그 장소가 바로 교육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트루만 동상을 어디에 세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그 장소를 확보하는데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꼭 성공해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오면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메가더 동상 기념하는 것만 해도 고마운데 트루만 동상까지 만드니까. 인천 분들은 뭐 메가더 하면은 더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트루만 대통령과 메가더 장군의 관계에 대해서도 조금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아실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트루만 메가더 두 분은 미국 역사에서 가장 논쟁적인 사람이고 또 평가가 그의 제일 높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일화가 많아요. 우선 메가더 사령관이 왜 한국과 운명을 맺게 되었느냐 하면은 그때 메가더 사령관은 극동군 사령관이었어요. 그래서 일본을 점령을 해가지고 일본을 아직 정식으로 독립시키기 전에 일본을 식민 통치하는 일종 식민지지 종속국가로 통치하는 사령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천황 위에 있었던 사람이죠. 극동군 사령관이니까 그 범위가 한반도를 포함하니까 트루만 대통령이 메가더 장군을 임명을 한 겁니다. 유엔군 사령관으로 임명한 거예요. 트루만 대통령이 다른 사람을 임명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메가더 사령관을 메가더 사령관을 찍었습니다. 메가더 사령관의 제일 큰 공적은 1950년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이죠.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전세를 뒤집었는데 그 뒤에 메가드 사령관이 오판을 한 게 있어요. 북진을 하는데 중공에서 모택동의 중공이 만약 계속 북진을 하면은 우리 개입한다 하는 이야기를 인도를 통해서 흘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미국에서 불안해했어요. 중공군이 개입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트루만 대통령이 메가드 사령관을 워싱턴으로 오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분이 지금 너무 바빠서 거기 못 가겠다 하니까 그러면 트루만 대통령이 그럼 내가 간다 해가지고 두 사람이 어디서 만났느냐. 태평양에 웨이크 섬이라고 있어요. 웨이크 섬에서 인천 상륙작전 성공 한 달 뒤 1950년 10월 15일에 트루만 대통령이 오고 메가드 사령관은 글로 날아가고 해가지고 거기서 두 사람이 만납니다. 마치 정상회담 하듯이 만나는데 거기서 만나자마자 트루만 대통령이 메가드 장군한테 물어요. 중공군 개입 가능성이 없느냐 하니까 개입 가능성은 없다고 합니다. 메가드 사령관이 없다. 만약 개입하면은 우리가 공군력을 통해서 완전히 작살을 낼 것이다. 이 전쟁은 크리스마스 전에 끝난다. 라고 딱 안심을 시킵니다. 그래서 트루만 대통령이 안심하고 돌아가요. 근데 실제는 어떻게 됐느냐. 바로 10월 15일, 4일 뒤 10월 19일에 중공군이 압록강을 건너서 수십만 명이, 한 30만 명이 들어와서 북한의 산악지대에 포진하기 시작했습니다. 메가드 사령관이 완전히 정보를 오판을 했어요. 그래서 10월 말에 1950년 10월 말에 평양까지 점령하고 이제 연합군이 그때 연합군의 주력은 영국군, 프랑스군 아주 오기 전이고 국군, 미군이었죠. 총공세를 핍니다. 숨어있던 중공군이 기습을 했어요. 주로 한국군을 때렸습니다. 그러다가 주춤했어요. 야, 그러면은 지금 중공군이 얼마나 개입했느냐. 메가드 사령관은 한 3만 명이 들어왔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실제로는 30만 명이 들어왔어요. 여기서 또 오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준비를 하다가 11월 말에 정말 총공세를 핍니다. 11월 말에. 그 공세를 피지 않았어야죠. 방어선을 쳤어야지. 11월 말에 공세를 펴니까 중공군도 총력을 다해서 반격을 해가지고 곳곳에서 미군, 한국군이 포위되고 괴멸되고 해가지고 일사후퇴가 시작됩니다. 11월 24일부터 1월 4일까지 미군이 총퇴각을 합니다. 이럴 때 트루만 대통령이 아주 난처하게 됐어요. 다 이긴 줄 알았더니 메가드 사령관 말만 믿고 있다가 이게 뭐가 됐느냐 해가지고 아마 화가 많이 났을 거예요. 그런데 트루만 대통령이 잘 싸우는 장군을 뭐 이렇게 비판한다든지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아주 남자다운 사람이라서. 그런데 이게 난감하게 된 게 메가드 사령관이었습니다. 이때 메가드 사령관은 상부에 보고를 합니다. 병력을 더 증강해달라. 병력을 더 증강하고 그 다음에 대만에 있는 중국군까지 사용을 해가지고 중국 본토를 공격하도록 해달라. 이렇게 하니까 그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전쟁이 확대된다. 하니까 메가드 사령관이 이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차라리 한국에서 미군을 빼서 일본을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실은 잘 모르죠. 이 사실을 알면은 메가드에 대해서 생각이 좀 달라질 텐데. 그때 트루만이 못하게 합니다. 싸움하다가 지면은 할 수 없이 일본으로 철수하더라도 미리 철수는 안 된다. 끝까지 싸우라고 그래요. 그래서 일사후퇴, 그 다음에 이 전선이 어제까지 내려갔느냐? 수원까지 내려갔습니다. 수원이 점령됐어요. 수원이. 그때가 우리 6.25 6월 25일보다도 어째 그때가 가장 한국이 아찔하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선이 수원 삼척선에서 딱 멈췄어요. 수원 삼척선에서 멈췄습니다. 이때 영국이 유엔에서 이런 운동을 벌립니다. 여기서 휴전하자. 영국은 중국하고 무역을 좀 해가지고 돈도 좀 벌어야 될 나라인데 전쟁하니까 이거 여러 가지 고려를 해가지고
휴전 제의를 합니다. 유엔의 이름으로 휴전 제의를 해요. 유엔의 이름으로 중국에 휴전 제의를 합니다. 휴전 조건이 뭐냐? 현 위치 휴전하자는 겁니다. 현 위치 휴전. 그때 에치선 국무장관이 고민을 했습니다. 이 현 위치 휴전하자는 제안을 중국이 받아버리면 한국은 끝나버리는데. 그런데 에치선 국무장관이 가만히 계산하니까 중국이 모택동이가 지금 기고만장해가지고 이거 안 받을 거다. 아마도 다른 이유를 대가지고 안 받고 부산까지 내려가려고 할 거다. 그럼 할 수 없이 영국의 휴전 제의에 우리도 동참하겠다 해가지고 휴전 제의를 합니다. 답장이 올 때까지 한 3일 있어야 되는데 에치선 회고록에 보면 그 3일 동안 잠을 못 잤다는 겁니다. 중국이 그 휴전안을 받았는데 한국은 끝나는 거예요. 서울을 포기하는 거니까. 그런데 예상대로 모택동이 휴전을 거절합니다. 거절해가지고 대한민국 살았어요. 그러니까 중공을 침략자로 규정을 해가지고 워커 장군이, 팔군 사령관 워커 장군이 돌아가시고 그 후임으로 온 사람이 리찌웨이 장군입니다. 리찌웨이 장군이 정말 유능한 장군이에요. 반격을 개시합니다. 2월 말부터 반격을 개시해가지고 3월 15일에 다시 서울을 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38선까지 밀고 올라갈 때 더 이상 올라가지 마라 해가지고 그때부터 휴전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다가 메가더가 인터뷰를 통해서 트루만 대통령을 비판한다든지 하는 이런 활동을 하니까 못 참겠다 해가지고 1951년 4월에 메가더를 해임을 합니다. 해임하고 돌아와서 메가더가 의회에서 고별 연설을 하면서 노병은 죽지 않는다, 사라질 뿐이다 라는 유명한 연설을 하는데 그때 트루만 대통령이 아주 공경에 처했어요. 메가더, 잘 싸우는 메가더를 해임을 한 트루만 당신이 책임져라 해가지고 그래서 트루만 대통령이 한국을 살린 덕분에 이분이 인기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지지율이 2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출마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출마를 포기를 해요. 그래서 나중에 대통령 선거에서 아이젠하워 후보가 공화당 후보로서 당선이 됩니다. 이렇게 트루만 대통령은 한국을 도왔다가 정치적으로는 그렇게 고생을 한 사람, 인물 우리가 기억하면서 메가더 정권 동상도 좋지만 메가더를 한국에 보낸 트루만 동상을 인천에 세운다는 이런 뜻을 가지고 운동을 하시는 황해도민회 그리고 류충영 선생님에게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올해는 다 아시다시피 해방 80년입니다. 저도 해방둥이거든요. 1945년 저는 10월 일본에서 났습니다. 한 6개월 있다가 저 고향인 경상북도 청송으로 돌아왔는데 지난 80년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여기 1945년 이전에 출생하신 분 많으시죠?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45년 이전. 역시 소수가 됐네요. 저도 나이를 많이 먹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해방동이라고 불렸으니까 아이 어린애인데 제 45년생을 기준으로 하면 이렇습니다. 45년이 태어날 때 52만 명이 태어났어요. 52만 명.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이 딱 반입니다. 저는 지금 살아있는 사람 속해요. 점점 이렇게 기울어지는 건데 지난 80년의 대한민국의 역사를 저는 가장 위대한 이야기다. 영어로 하면은 The Greatest Story Ever Told. 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이야기라고 감히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 80년 동안 한국 사람들이 겪은 것을 단계별로 꼽아보면 첫째, 건국을 했습니다. 나라를 세웠습니다. 나라 세운다는 것은 가장 훌륭한 일을 하는 겁니다. 나라 세운다는 것. 유대인들이 그렇게 물이 좋은데도 나라가 없어가지고 2000년 동안 학살당하고 당하기만 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딱 만드니까 그 문약한 유대인들이 용감한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처럼 나라가 중요한 겁니다. 나라를 세웠습니다. 건국. 그 다음에 6.25 때 나라를 지켰어요. 호국.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이 주도해가지고
근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산업화, 민주화, 그 다음에 복지화, 그 다음에 세계화, 요사이는 또 AI 시대. 지난 APEC 경주 정상회의가 아주 근사하게 성공을 했습니다. 세계적 뉴스도 많이 만들어내고, 한미 무역 협상도 막 그만하면은 잘 되고, 또 트럼프도 오고, 시진핑도 오고, 해가지고, 그야말로 대한민국으로서 서울올림픽 정도는 안 되지만은 아주 기념할 만한 행사를 했는데, 특히 이 AI와 한국의 제조업을 결합시키면은 한국이 다시 한번 성장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재명 대통령이 잘 마무리를 해가지고 AI 선도국이 되겠다 하는 비전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 1972년 유신선포를 하고 돌아가실 때까지 7년 동안 한 게 뭡니까? 박정희 대통령 한 게 뭐죠? 여러 일 중에 요 7년 동안 한 게 뭡니까? 유신시대 7년 동안 박정희 대통령이 한 게 뭐죠? 기억나는 거 없어요? 무려 7년 동안 새마을운동입니까? 중화공업 건설이죠. 7년 동안 한 게 중화공업 건설입니다. 현대조선, 현대자동차, 뭐 포항제철, 저 구미 전자산업단지, 비철금속, 원자력발전소 이런 게 중화공업이거든요. 중화공업을 만든 사람이 7년 동안의 독재를 했다고 욕을 먹고 있는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그 7년 동안 바탕을 만든 그 중화공업이 오늘 또 대한민국을 먹이 살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미국과 협상할 때 한국이 별로 미국에 대해서 꿀리지 않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선산업이라든지 방산이라든지 이런 제조업이 있으니까 미국도 한국을 만만하게 못 보는 거죠. 그리고 그 제조업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조업은 또 뭐 신발 만드는 거 저런 거 아니잖아요. 자동차 만들고 핸드폰 만들고 세계에서 제일 큰 배 만들고 무기 만들고 하는 첨단 제조업입니다. 첨단 제조업. 이 첨단 제조업과 AI 기술을 결합시키면은 한국이 AI 시대에 선도국이 될 수 있다 하는 비전을 만들어낸 점에서 APEC 정상회의의 의미가 있었고, 새삼 박정희 대통령이 욕을 먹어가면서도 7년 동안 건설한 중화공업이 우리를 먹여 살리는구나 하는 것을 실감하실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7년 동안 박정희 대통령이 중화공업만 건설했습니까? 그 7년 동안 박정희 대통령이 한 일 중에서 중요한 것만 하나 꼽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인천에서 상수도 마음대로 쓰시죠? 인천에서 제한급수하는 데 있습니까? 물 아끼는 사람 있습니까? 마음대로 쓰이잖아요. 그런데 인천에서 무슨 물이 솟아나는 데가 있습니까? 인천에서 판 우물물로 지금 마시고 계십니까? 어떻게 인천에 사시면서 여기 큰 산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물을 마음대로 씁니까? 그 비결은 뭐죠? 수도권에 지금 2,500만이 살고 있습니다. 한국은 비가 많이 오는 나라가 아니에요. 1,300mm밖에 안 옵니다. 일본은 한 1,600, 1,800 이렇게 돼요. 물 부족 국가입니다, 한국은. 그런데 어떻게 물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느냐? 그런 게 없으면은 수도권에 이렇게 많이 모여 살 수가 없습니다. 그 비결은 뭡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1970년대 10년 동안에 댐을 10개를 만들었어요. 10개. 소양강댐, 뭐 충주댐 등등등, 안동댐. 그 댐이 없었으면은 수도권에 이렇게 살 수가 없고 공장도 이렇게 돌릴 수가 없습니다. 댐 10개 만들었는데 그 계획서를 보면은 댐 10개 만드는데 돈이 얼마 들었느냐? 1971년 기준입니다. 예산이 4천억입니다. 4천억 원. 여러분, 지금 물론 물가가 많이 올라서 그 4천억 원은 뭐 몇 조쯤 되겠는데, 그렇더라도 댐 10개 만드는데 4천억 원밖에 안 들었다. 그때는 토지 수용령 발동하고 또 반대운동도 없고 해가지고
만약 그때 70년대에 댐을 10개 안 만들었으면 우리 물 이렇게 쓸 수 없고 수도권에 이런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 시기에 꼭 필요한 것을 박 대통령이 욕을 먹어가면서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공짜로 편안하게 살고 있다. 음수사원. 그러나 음수사원을 해. 그런 고마움을 모르면은 사람이 공짜 좋아하고 고마움 모르면은 꼭 실패하잖아요. 인간으로서도 실패하고 나라로서도 실패를 하는데 그래서 오늘 이런 모임을 갖게 되는 것도 음수사원 하자는 뜻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 대통령이 그 시기에 한 게 또 있죠. 중동에 진출한 거. 중동 건설시장에 진출해가지고 5일 만이가 모이는 중동에서 외화를 많이 벌어들여가지고 1977년에 가면은 중동에서 나오는 석유를 중동에서 벌어들인 돈으로 사고도 남을 정도로 돈을 많이 법니다. 그리고 또 있죠. 의료보험. 한국의 의료가 세계에서 최고 수준 아닙니까? 의료보험이 시작된 게 1977년 7월 1일입니다. 그 의료보험 덕분에 가난한 사람, 그전에는 가난한 사람은 병원에 가지 못하고 수술 받지 못하고 죽었잖아요. 제가 그때 사회부 기자 하면은 꼭 이런 사람들이 신문사를 찾아와요. 아들이 자기 아파 누워있는 어머니를 등에 업고 와가지고 제발 병원에서 치료받게 해달라고 고소를 합니다. 저는 그때 병원 출입을 한 기자라서 제가 병원에 부탁을 해가지고 입원도 시키고 했는데 1977년 의료보험이 되면서 비로소 안심하고 아플 수 있는 나라를 만든 분이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근데 그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이 서울 상암동에 있어요. 2017년에 그분 탄생 100주년을 맞아서 거기서 민간인들이 만든 박정희 동상을 세우려고 했더니 좌파단체가 와서 회방을 놓고 지금까지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이 그때 바뀌어도 박정희 기념관에 박정희 동상을 못 세우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른 데도 아니고 광화문에 세우자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후손들이 뭐 하는 겁니까? 이거? 인천에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잖아요. 인하공대. 인하는 인천하고 하와이를 합친 거 아닙니까? 그 인하공대 설립자가 누굽니까? 인하공대, 요새는 인하대학이죠. 설립자가 이승만 대통령 아닙니까? 1954년에 세운 그 인하대학에 1979년에 이승만 동상을 만들었는데 1984년에 학생들이 그걸 끌어내려 버렸어요. 그래서 그 한진그룹에서 가져가서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건 또 뭡니까 이거? 학교 설립자 동상, 더구나 위대한 건국 대통령 동상을 끌어내리고 지금까지 다시 세우지도 못하고 있다고 하면은 그 책임은 인천 시민들이 져야 됩니다. 인천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인천이 이렇게 발전한 게 이승만 박정희 없었으면 가능했습니까? 그런데 자신이 설립한 학교에 그 사람이 동상을 세우는 것도 막는다고 하면은 이런 불효 막심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지금이라도 인천대학에 전화해가지고 빨리 같이 세워놓으라고 하십시오. 음수사원, 우물물을 마실 때는 누가 우물을 팠는지를 기억하자,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사이 어딜 가나 연세 드신 분들에게 권하는 게 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시간이 많아요. 건강이 유지가 된다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습니다. 퇴직한 이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회고록을 쓰는 겁니다. 회고록. 여러분 다 회고록을 쓰셔야 됩니다. 회고록 하면은 뭐 장관 지내고 뭐 이런 사람들이 쓰는 거라고 해도 그런 게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 전문인들이 회고록을 써야 됩니다. 회고록을 쓸 만한 이야기거리가 한국 사람처럼 많은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겪은 건국, 호국, 근대화, 산업화, 뭐 서울올림픽, 그리고 뭐 여러 가지 11.6 사건, 12.12 사건도 오죽 많이 났습니까? 이게 다 회고록을 쓸 수 있는 소재고, 다 열심히 일해가지고 거의 대부분이
성공 스토리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회고록은 거의 다 성공 스토리예요. 산림 녹화, 4대강 댐 만든 이야기 등등 여기서 종사했던 기술자들 이런 분들이 다 회고록을 써야 됩니다. 회고록을 쓰면은 어떤 좋은 일이 생기느냐. 지금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회고록 쓰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회고록이 사실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회고록을 쓰는 어떤 모델이 이런 게 있어요. 아버지가 회고록을 쓴다 하면 온 가족이 붙어가지고 도와줍니다. 입력도 대신 해주기도 하고 사진도 찾아주기도 하고 나중에 편집도 하고 책이 나오면은 서문을 며느리가 책 소개를 며느리가 쓰고 후기는 뭐 아들이 쓰고 요새 책 내는데 돈 별로 안 듭니다. 종이값 싸요. 회고를 내서 뭐 회값, 진값 이럴 때 선물로 돌립니다. 그럼 그 자식들이 비로소 그걸 읽고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뭘 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사실 부자 간에 이 대화가 별로 없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후회를 하는 게 우리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인터뷰를 해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6.25 때 어떻게 사셨느냐 하는 것을 기록을 해야 되는데 명색이 기자인 제가 그걸 못했으니까 제가 참 너무 소홀했다라고 지금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고록을 쓰면은 그 집안이 화목해져요. 또 회고록을 쓰는 순간부터는 사람들이 진지하게 됩니다. 또 회고록의 주인공은 그 사람이에요. 뭐 평생 을로 산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회고록을 쓰는 순간부터는 그 회고록의 주인공은 본인입니다. 갑입니다. 그리고 회고록을 쓰면서 자기가 살아온 인생을 한번 정리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인생은 어떤 결론이 날까요? 나도 참 열심히 살았다. 로 결론이 날 겁니다. 또는 반성문도 거기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실수를 했다. 이 회고록을 써야 세월이 지나도 뭐가 남습니다. 이름이 남고 그 일이 남는 겁니다. 제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뭐 이런 분들 기억 못하는 이유가 그분들이 기록을 안 남겼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람으로 태어나면은 일은 열심히 해가지고 건물도 짓고 좋은 일도 하는데 기록이 없으면은 그냥 잊혀집니다. 뭘 했다는 거, 어떻게 살았다는 기록이 없으면은 그냥 바람처럼 지나가 버려요. 아무것도 없어요. 회고록은 역사의 돌에 이름을 새기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후손들이 알게 되는 거죠. 알게 되면 좋은 일이 많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고록을 쓰시겠다고 생각하면 저한테 연락하세요. 제가 회고록을 쉽게 쓰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또는 소개도 해 드릴 테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정부에 이런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회고록을 쓰면은 정부에서 그 회고록을 전부 다 인수를 해가지고 그걸 다 입력을 해가지고 자료 아카이브로 기록으로 만든다. 그렇게 되면은 전 국민 회고록 쓰기 운동을 하면은 아마 한국의 가장 위대한 기록, 가장 감동적인 기록이 모이게 될 것이다. 그게 축적이 되고 그게 영어로 번역이 되고 데이터베이스가 되면은 AI 발전시키는데도 소용이 되고 저 아프리카에서 산림 녹화하겠다는 사람은 거기로 들어와 가지고 한국의 산림 녹화 기술자가 쓴 회고록을 참고를 하고 등등 세계에 기여하는 바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자료를 만들어요. 우리나라 역사에서 13세기에 몽골군이 침략하니까 불교에서 만든 게 팔만대장경 아닙니까? 팔만대장경을 만들어서 이 국난을 벗어나게 하도록 기도하는 심정으로 만든 게 팔만대장경이고 조선에는 왕조실록이 있었잖아요. 왕조실록을 4군데서 보관을 했는데 임진왜란 때 3군데는 다 불타 없어지고 딱 한 군데 있었던 전주에 있었던 왕조실록이 살아남았습니다. 백성들이 그걸 짊어지고 내장산으로 옮기고 나중에 태백산으로 옮겼는데 제가 회고록을 쓰자는 것은 이건 왕조실록이 아니라 왕조실록은 왕과 왕가의 기록이지만은 지난 80년 동안에 우리 국민들이 이룩한 이 업적을 남기는 국민실록이 되는 겁니다. 회고록을 쓰면 국민실록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을 꼭 드려야 되겠다라고 오늘 작심을 하고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의외로 제가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게 호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 친구한테 이런 이야기 했더니 이 친구가 아, 그렇다면 나도 해야 되겠다. 노모가 저 울진에 사는데 나이가 100살이랍니다. 100살. 그래서 이 사람은 매일 가지고 이 핸드폰을 가지고 가서 녹화를 합니다. 그 어머니하고 대담을 해요. 대담을 해가지고 녹화를 해가지고 그 지금 자료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셔야 되니까 꼭 기록을 남기세요. 그것은 회고로 남기셔야 되고, 그러면은 국가가 책임지고 그 회고로 그걸 국가 기록으로 보존하게 될 겁니다. 국가의 기록으로. 국가의 기록이라는 것은 역사의 기록이라는 뜻입니다. 이 좋은 나라에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엄청난 일을 했는데, 이제 다른 사람들이 다 모르고 잊어버리면 됩니까? 오늘 제가 여기서 박정희 대통령의 몇 가지 업적을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기억에서 잊혀지면은 없는 겁니다. 없는 겁니다, 그냥. 회오록 서기와 더불어 황해도민회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 기성세대가 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바쁘게 살다가 기성세대가 큰 실수를 한 게 몇 개가 있어요. 그 실수에는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한자를 포기한 겁니다. 한자 교육을 안 한 거란 말입니다. 한자 교육을 안 하니까 지금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젊은 사람들이 한자를 안 배워가지고 자기 이름은 아마 겨우 한자를 쓸 거예요. 자기 이름만 한자를 쓰고 아버지 이름은 못 쓰고 모교도 못 쓰고 한자가 나오면은 이게 무슨 외국책인 것처럼 겁을 내고, 한자를 모르니까 언어 생활이 질이 떨어져가지고 욕설이 많아지고 정확한 개념어가 교육되지 않고 해서 지난 30년 동안의 한자 포기 한글 전용으로 인해가지고 한국 사람들의 이 지적 능력이 급속도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급속도로 낮아지고 있어요. 이 언어가 망가지면은 사고방식이 망가지면 행동이 망가져 버립니다. 그걸 극적으로 보여준 게 지난 대통령 선거 후보 토론회였어요. 지난 대통령 선거 후보 토론회를 한번 다시 보십시오. 그게 대통령 후보들이 할 이야기입니까? 거기서 나오는 용어 선택이라든지 말하는 태도나 이런 게 교양이,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부터 교양이 떨어진 거예요. 교양이. 왜 교양이 떨어집니까? 교양이라는 것은 점잖은 말, 정확한 말을 쓰는 사람이 교양인이라고 부릅니다. 한자를 빼버리니까 우리나라 말은 한자어에서 나오는 게 70%, 한글어가 30%입니다. 뭐 좋다, 크다, 나쁘다, 밝다, 뭐 소리, 뭐 이런 건 한글로 표기할 수 있죠. 그러나 가수분에 대한민국 수호, 저기 적혀있는 친북 좌파 세력, 척결, 수호, 건립, 동성, 이거 전부 다 한자로 써야 정확한 의미가 전달됩니다. 그걸 한글로만 쓰면은 정확한 의미가 전달되지 않으니까 이게 암호 아니면 소리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어휘력이 급속도로 떨어지면서 집단 치매화가 지금 진행 중인데, 이것도 저와 같은 언론에 종사했던 사람들이 큰 책임인데, 이것도 우리 기성세대가 있을 때 한자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안 가르치니까 집에서라도 한자를 가르쳐야 돼요. 나중에 한국은 어떻게 되느냐? 한자를 아는 사람은 출세하고 한자를 모르는 사람은 출세하지 못하는 그런 세상이 올 겁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사람은 어휘력만큼만 출세한다고 합니다. 어휘력. 한자 한글을 같이 알아야 풍성한 한국어를 정확하고 아름답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신도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기성세대의 마지막 임무가 저는 회고록 쓰는 것과 한자를 다시 교육해가지고 온전한 한국어를 복원시키는 것이라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요사이 이 연세 드신 분들 자리에 가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딱 이렇게 밑에 표정들을 보면은 별로 편하지 않는 표정이에요. 웬만하면은 한국 사람들은 60대, 70대, 80대 이상 분들 모이면은 표정이 어떤 표정이어야 되느냐. 우선 자랑스러운 표정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좀 느긋해야 됩니다. 너그러워야죠. 나이 들수록 사람이 너그러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이 들수록 작아지면 안 되잖아요. 오히려 젊은 사람들 모임에 가면은 다 얼굴이 밝고 이럴 때 연세 드신 분들 얼굴 보면은 너무 어두워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가 힘도 또 빠지고 또 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좀 편하게 가지시고, 그런데 최근에 특히 작년 1년 동안에 일어났던 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한국 사회에서 일어났던 이 여러 가지 갈등, 이런 게 다 그 표정에 서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은 보수, 진보 이렇게 가려서 이야기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는 이재명 대통령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감옥에 갔지만 지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그걸 다 떠나서 국민, 국가라는 차원에서 생각을 한다면은 딱 두 가지 기준이 있으면 됩니다. 두 가지. 첫째, 헌법입니다. 헌법. 우리는 뭘 하든지 헌법을 지키면서 해야 됩니다. 법을 지키면서 해야 돼요. 두 번째는 사실에 맞춰서 해야 됩니다. 사실. 거짓말 하면 안 됩니다. 헌법과 사실이 우리의 행동 기준이 돼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오랫동안 55년 동안 지금 기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제가 기자 생활을 하면서 주로 한 게 이 세상의 거짓말과 싸우는 것이었어요. 기자라는 직업은 팩트 파인딩 스페셜리스트라고 합니다. 사실을 확인하는 전문가가 기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떠도는 이 거짓말과 싸우는 게 저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요사이 특히 보수 성향 사람들에게 떠들고 있는 이 거짓말, 이게 정말 심각합니다. 진보라는 사람들은 별로 그런데 감명이 안 돼요. 그게 부정선거 음모론입니다. 지난 6월 3일도 부정선거였다. 작년 4월의 총선도 부정선거였다. 그 부정선거 배후에 중국이 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놀라지 마십시오. 여론조사를 해보면 전 국민의 30%였던 적이 있어요.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황당무계한 거짓말에 넘어가는 사람이 30%인데, 대한민국 사람들이 평균 IQ가 세계에서 1등입니다. 그리고 학력이 1등이에요. 머리 좋고 잘 배운 사람이 왜 이런 음모론에 넘어가느냐. 그것은 역시 이 가슴에 어떤 미움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는데, 연세 드시면서까지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면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제가 우리 고등학교 동창 10명인데 10명 중에 2사람이 그쪽이에요. 그 이야기 하면은 자리가 서늘해져요. 이런 문제도 연세 드시면서 정리를 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해방 80년을 어떻게 정리하고 새로운 길을 개척하느냐. 우리가 걸어온 길은 건국, 호국, 근대화, 산업화, 민주화, 복지화, 세계화. 이제는 AI 시대를 만나서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는 이런 진로에 있고, 사람들이 바른 생각을 가지면은 바르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바른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 이제 사람의 문제죠. 사람의 문제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고마워하는 마음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마워하는 마음, 엄수사원, 모든 살아있는 존재에 대한 고마움. 우리가 여기 살아있는 것,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딱 트루만 대통령 6월 25일 그날, We have got to stop the sons of bitches no matter what. 무슨 수를 쓰더라도 저 개자식들을 막아야 합니다. 라는 위대한 욕설에서 파정이 이루어지고, 또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트루만 대통령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사를 통해서, 무초 대사를 통해서 전한 말입니다. 한국은
남녀노소가 짝대기와 돌멩이를 들고 나와서라도 싸우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짝대기와 돌멩이를 들고. 그때 기습을 받았을 때 한국은 동맹국이 없었어요. 미군도 없었어요. 김일성 뒤에는 스탈린과 오택동, 핵무장한 소련과 중국이 있었습니다. 1대3으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은 남녀노소가 몽둥이와 짝대기를 들고서라도 싸우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미국이 파병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오늘 이승만, 트루만, 메가더 이런 분들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우리의 생존 자체가 이게 기적입니다. 기적. 그때 이승만, 트루만 대통령이 아니라 그 자리에 지금 트럼프 같은 대통령이 있었으면 파병했겠습니까? 파병이 5만 4천 명을 죽게 만드는데. 그래서 유청영 선생님이 추진하는 해리 S. 트루만 대통령 동상 건립운동이 성공하기를 기원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인천 시민들의 노력으로 지금 창고에 처박혀 있는 이승만 대통령 동상을 다시 끄집어내어서 인하대학교에 세우기 싫다고 하면 더 좋은 자리에 세우면 안 됩니까? 그걸 부탁드리면서 저 이야기를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